한국의 깊은 산속, 눈이 내리는 한겨울의 강원도 철원에서 한 군인이 죽어가는 저먼 셰퍼드를 나무에 사슬로 묶고 늑대들에게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전쟁과 피, 불 속에서도 충성심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보상은 녹슨 사슬과 나무 아래에서의 느린 죽음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 훈장을 받은 군견 저먼 셰퍼드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인간에게 버림받아 얼어붙은 숲속의 상처를 입고 먹을 것 없이 사슬에 묶인 채 멀리서 다가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만 들으며 남겨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침묵을 깨고 기적이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번째 기회, 용기, 그리고 오직 저먼 셰퍼드만이 가질 수 있는 충성심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우리는 충성, 회복력,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감동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천천히 무겁게 내리고 있었다. 철원의 숲은 겨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으스스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민수의 숨소리는 얕았다. 한때 전장을 누비던 강하고 빠른 그의 발은 이제 얼어붙은 땅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사슬이 나무에 묶인 채로 가볍게 철컹거렸다. 그의 목에 파고드는 두꺼운 녹슨 금속은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털을 파고들었다. 그는 완전히 진정으로 혼자였다. 사흘 전만 해도 그는 무언가의 일원이었다. 강원도 국경 근처에서 진행된 훈련이 잘못되면서 군견 부대는 위기에 처했다. 총성이 울리고 후퇴 명령이 내려졌으며 결정이 내려졌다. 김준서 상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피로 물든 제복을 입고 속삭였다. 너는 이 행군을 버틸 수 없을 거야. 미안하다, 민수. 그는 나무에 사슬을 감고 민수의 목줄에 그것을 채운 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민수는 짖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는 믿었던 사람이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숲의 침묵이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갈비뼈는 엉킨 털 아래로 드러나 보였다. 그들의 기지를 파괴한 폭발로 다친 오른쪽 뒷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파리들이 상처 근처에서 윙윙거렸다. 고통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처럼 멀리 희미해져 있었다. 숲 깊은 곳에서 늑대가 울부짖었다. 민수의 귀가 반응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능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훈련 중 들었던 그 소리, 모의 위험 경고를 기억했다. 하지만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따를 명령도, 보호할 조련사도, 돌아갈 안전한 장소도 없었다. 오직 눈, 침묵, 그리고 사슬뿐이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 마을 횡성에서 한 여성이 지프차 뒤에 통조림을 싣고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고 구조대원도 아니었다. 이지은은 야생생물학자로 최근 이 지역으로 이동한 회색 늑대 무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지난밤 그녀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늑대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다. 사냥이 아니라 무언가를 관찰하듯 한 곳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그녀는 지프차의 열화상 장비, 쌍안경, 그리고 부상당한 새 이상의 것에 사용할 거라 생각지 않았던 작은 의료 키트를 실었다. 그녀는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죽은 사슴, 갇힌 여우 정도일까? 하지만 그녀가 마주할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이지은은 얼어붙은 계곡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나무들은 빽빽했고 추위는 그녀의 재킷을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눈 위의 흔적은 분명했다. 크고 작은 발자국들, 늑대의 발자국이었다. 오래된 소나무 근처의 숲 한 구역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낮고 약한, 거의 들리지 않는 으르렁거림.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쓰러진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를 보았다. 거대하고 더럽고 망가진 저먼 셰퍼드가 낡은 자전거처럼 나무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의 눈이 잠깐 그녀와 마주쳤다. 흐릿하고 지쳤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맙소사. 그녀는 속삭이며 앞으로 달려갔다. 민수는 한 번 으르렁거렸지만 힘이 없었다. 에너지가 없었다. 이지은은 그의 옆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말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믿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구해줄게. 그녀는 배낭에서 다용도 공구를 꺼내며 말했다. 사슬은 얼어붙어 그의 목에 파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더 다치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사슬을 풀어야 했다. 그리고 그동안 주변의 나무들은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게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는 죽도록 버려졌고 이제 그녀가 그의 유일한 생존 기회라는 것. 이지은의 팔은 무거운 저먼 셰퍼드를 가슴에 안고 운반하며 아팠다. 그의 몸은 축 늘어졌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캠핑 담요로 만든 임시 슬링과 몇 번의 기도로 그를 지프차 뒤에 실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누워 그녀를 믿거나 어쩌면 너무 망가져 싸울 힘조차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덜거렸고 히터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앞유리 주위를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좁은 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가며 계속 백미러로 그를 확인했다. 그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의 흉터, 한때 근육으로 가득했던 몸이 이제 굶주림으로 그림자처럼 변한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이건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동물 병원으로 곧장 차를 몰았다. 영업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이지만 박영은 수의사는 병원 위층에 살고 있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지은 씨. 그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상태가 심각해요. 수의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개를 병원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고 형광등 아래 진찰대에 그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의 상태는 더 끔찍해 보였다. 목 주변의 열상, 다리 하나는 골절된 것 같았고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그래도 그의 눈은 가끔 깜빡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훈련받은 개야. 박영훈이 민수의 얼굴에 붙은 엉킨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군견일지도?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슬에 묶여 버려졌어요. 늑대 서식지 근처에서 찾았어요. 수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이지은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하지만 살아있어요. 수의사는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하고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하며 가장 심한 상처를 소독했다. 이지은은 그 시간 내내 차가운 스툴에 앉아 그의 발 근처에 손을 얹은 채로 있었다. 아직 그를 만지지는 않았다. 그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몇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는 눈이 진눈깨비로 변하며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새벽 4시경 수의사가 클립보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름이 필요해. 이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민수. 그 이름은 딱 맞았다. 단단하고 강한 그의 지친 눈 뒤에서 반짝이는 영혼처럼. 그날 아침 그녀는 수의사의 신중한 조언을 무시하고 민수를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지은은 항상 직감을 믿었고 민수는 형광등 아래 철제 케이지에서 또 한 밤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침묵, 따뜻함, 그리고 곁에 있는 심장 소리가 필요했다. 그녀의 오두막은 작았지만 안전했고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아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벽난로 근처에 침대를 만들고 두꺼운 담요를 깔고 물그릇을 옆에 놓았다. 민수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진정제 효과 아래 있었지만 벽난로의 불꽃 소리에 가끔 귀를 움직였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물론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중요했다. 다음 사흘 동안 민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많이 먹지 않았다. 그녀가 실수로 머그컵을 떨어뜨려 큰 소리가 울리자 한번 으르렁거렸지만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낮게 몸을 숙이자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넷째 날, 그는 일어서려 했다. 뒷다리가 휘청이며 다시 쓰러졌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지은은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녀가 말했다. 이제 안전해. 민수는 숨을 내쉬었다. 낑낑거림은 아니었지만 항복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날 밤 그는 조금씩 기어가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까지 갔고 그녀 곁 바닥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았다. 이지은은 가슴이 무겁고도 벅차오르며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신뢰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얻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그 신뢰를 얻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민수가 그녀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다. 현관에서 다람쥐 소리가 나거나 황혼역의 사슴이 숲 가장자리를 지나갈 때도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경고의 으르렁도 보호 자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시선, 귀의 기울임, 그리고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그윽한 침묵뿐이었다. 이지은은 개 훈련사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이었고 민수는 그녀에게 침묵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목의 상처는 덜 헐었고 다리의 부종은 가라앉았으며 이제 그는 쓰러지지 않고 짧은 거리를 절뚝이며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다. 멀고 경계하고 무거운, 마치 몸은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전쟁터에 있는 군인 같았다. 그녀는 단순한 일과를 유지했다. 따뜻한 밥, 오두막 뒤 공터로의 짧은 산책, 벽난로 옆에서의 휴식. 그녀는 그가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가끔은 정말로 그가 이해한다고 확신했다. 그가 신뢰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정확한 순간에 눈을 깜빡였다. 어느 아침 그의 털을 빗질하던 중 그녀는 그의 귀 아래에 희미한 문신을 발견했다. 음악 K901557 군대 공식 문신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구석을 살피는 방식, 헬리콥터 소리에 굳어버리는 모습, TV에서 제복을 입은 남자를 보면 온몸이 경직되는 모습. 민수는 단순히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겪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근처 퇴역군인 사무소에 아는 친구에게 전화했고 다음 날 답이 돌아왔다. 민수, 군견, 김준서 상사와 함께 시리아에 배치되었으며 퇴역 및 방출로 기록되어 있었다. 방출. 이지은의 속이 뒤틀렸다. 그건 임무가 끝나고 메달이 수여되고 카메라가 떠난 뒤 조련사가 더 이상 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출력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옆에 놓인 차는 식어갔다. 김준서 상사는 숲속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민수를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민수의 머리가 그녀의 무릎에 닿도록 바닥에 앉았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귀가 살짝 움직였다. 넌 사람들을 구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걸 바쳤지. 그녀는 그의 등뼈를 따라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너를 늑대들에게 버렸어.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변하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난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녀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망가졌든 상관없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 다시는. 처음으로 그의 꼬리가 한 번 작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아침 그녀는 그를 숲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눈은 부드러운 진흙과 솔잎으로 녹아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절뚝이며 그녀 옆을 걸었다. 하지만 더 안정적이었다. 공터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목줄을 놓았다. 그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저 귀를 세우고 바람에 코를 킁킁거리며 서 있었다. 이지은은 통나무에 앉아 기다렸다. 몇 분 뒤 민수는 앞으로 걸어갔다. 멀리 가지 않고 숲이 더 어두워지는 공터의 가장자리까지였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고 짖었다. 크지 않고 화나지 않은 낮고 꾸준하며 강렬한 짖음이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이지은은 가슴이 멎는 듯 얼어붙었다. 민수는 돌아서 그녀에게 절뚝이며 돌아왔고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찾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사슬도 명령도 없이 오직 선택으로. 그리고 어쩌면 치유가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봄이 산을 가로지르며 뻗어오기 시작했다. 눈은 녹아 축축한 흙과 서리로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온 고집스러운 초록 잎들로 바뀌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이지은은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다. 민수는 몇 발짝 떨어진 햇볕 속에 누워 눈을 반쯤 감고 귀는 여전히 경계하며 쉬고 있었다. 그는 살이 찌고 절뚝거림은 부드러워졌으며 이지은은 그가 마당을 조용한 자신감으로 꼬리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몇 번 보았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깨어나듯 유령들도 깨어났다. 목요일 오후였다. 이지은은 민수를 재검진을 위해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마을로 가는 길은 순조롭고 별일 없었다. 수의사는 그의 회복에 놀랐다. 정말 기적이야.
박영훈이 민수의 옆구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한 대로 계속해. 그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그의 등에 손을 얹고 병원을 나왔다. 그들은 근처 사료 가게에 들렀다. 이지은은 사료를 사기 위해 민수를 잠시 밖에 묶어두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히 기다렸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한 남자가 민수 옆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군인 체격에 30대 후반, 거친 턱선과 짧게 깎은 머리. 그는 민수를 쓰다듬지 않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경직된 채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빠르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미안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 녀석을 볼 줄 몰랐어요. 이지은은 눈을 좁혔다. 이 개를 아는 거예요? 잠시 멈춘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개 이름은 민수예요. 예전에 제 개였죠. 그 말은 그녀에게 따귀처럼 날아왔다. 당신이 김준서 상사군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은은 그들 사이로 들어섰다. 당신은 이 녀석을 나무에 묶어서 죽게 내버려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그는 다쳤고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급박했어요. 제가 판단을 내렸죠. 당신은 비겁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는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하루 뒤에 돌아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사라졌더군요. 늑대들이 데려간 줄 알았어요. 그 후로 매일 자책했죠.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더 이상 살지 않는 삶의 한 장을 기억하듯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당신 개가 아니에요. 이지은이 말했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를 데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민수의 목줄을 풀고 그를 지나쳤다. 민수는 따라왔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지은은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난로 옆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준서가 돌아올지, 그의 말이 진실인지, 민수가 그와 함께 가는 걸 원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민수의 머리가 그녀의 발에 부드럽게 얹어 있었다. 그녀는 내려다보았다. 그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도 그녀는 과거가 그들을 아직 놓아주지 않았다는 느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김준서의 흔적 없이 이틀이 지났다. 이지은은 민수에게 집중하며 일상을 이어가려 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문 앞에서 맞이했고, 저녁이면 현관에 앉아 숲을 조용히 지키는 수호자처럼 머리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의 자갈길 끝에 흰색 정부 차량이 멈췄다. 검은 재킷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경찰도 군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사람들. 한 명은 배지를 달고 있었다. 국방부 군견회수부서. 이지은의 위장이 내려앉았다. 이지은 씨입니까? 나이 든 남자가 물었다. 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죠? 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서며 민수 앞을 막았다. 민수는 이미 일어나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어디도 가지 않아요. 젊은 요원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그를 데려가러 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이지은은 팔짱을 꼈다. 예를 들어요? 나이 든 요원이 폴더를 꺼내 펼쳤다. 안에는 기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서류가 있었다. 맨 위에는 민수의 아이디 번호가 있었다. 그 아래 그녀를 소름 끼치게 한 문구가 있었다. 대상은 센티넬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 이지은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요원이 머뭇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는 단순히 순찰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수정보 프로그램의 일원이었죠. 전투 이상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적 위협, 기밀 표적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는 민간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요원이 대답했다. 만약 그가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다면 공격성, 예측 불가능함, 혼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차분하고 경계하며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충성, 강인함,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전투 상황에서 버려졌어요. 나이 든 요원이 말했다.
죽도록 내버려졌죠. 그 자체만으로도 개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의 훈련을 받은 개라면요. 당신이 그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합니까? 이지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저는 그를 나무에 묶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풀어줬죠. 요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 든 요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세요. 그는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다면 우리는 파일을 닫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군대는 그 같은 개를 잊지 않아요. 그들은 가치가 있죠. 즉,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요. 그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지은 씨,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합니다. 지프는 곧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이지은은 명함을 손에 쥔 채 문간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안에서 민수는 다시 벽난로 옆에 자리 잡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를 바라볼 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오갔다. 그는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가 지닌 흉터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훈련, 비밀, 세상이 결코 듣지 못할 전쟁 속으로 더 깊이 뻗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가 처음 집에 왔던 밤처럼 속삭였다. 네가 뭘 위해 훈련받았든 그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 거야.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무릎에 부드럽게 얹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과거의 무게가 가라앉고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의 날들은 더 조용했지만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지은은 민수가 밤에 창문 근처를 서성이며 낯선 소리마다 귀를 움직이는 모습을 알아챘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그녀 옆에서 잠을 자고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지만 요원들이 다녀간 이후로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 무언가가 왔다. 황혼 직후 숲의 침묵을 깨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우체국 트럭이나 이웃의 낡은 픽업 소리가 아닌 낮고 무겁고 의도적인 소리였다. 이지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갈길 끝에 매트 블랙 SUV가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민수는 즉시 따라왔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차량 앞에 섰다. 김준서였다. 지은 씨. 그가 손을 살짝 들며 불렀다. 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 개가 아니에요.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알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이 올 거예요.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요. 이지은은 눈을 좁혔다. 누구요? 그가 속했던 프로그램을 지원한 자들입니다. 민간 계약자들, 정보 브로커들. 그들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그가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를 원해요. 민수는 꼬리를 뻣뻣하게 세운 채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요. 준서가 말을 이었다. 좌표, 습성. 그는 정찰 실험의 일원이었어요. 지형, 얼굴 패턴, 화학 마커를 디지털 흔적 없이 기억하도록 훈련받았죠. 이지은의 숨이 멎었다. 그들은 그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준서가 덧붙였다. 당신도 노리고 있어요. 그의 말이 침묵 속에 돌처럼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지은이 물었다. 준서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특정 코드에 여전히 반응해요. 저는 그의 기억을 지우는 종료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실험실에 들어가거나 더 나쁜 상황이 될 때까지요. 이지은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준서를 응시했다. 안 돼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준서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혼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삶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편의가 아니에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안전 때문이에요. 이지은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그를 죽도록 버리고 떠난 순간 그의 안전을 말할 권리를 잃었어요. 준서의 어깨가 축 처졌다. 실수를 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저는 그를 데리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망가뜨린 걸 고치러 온 겁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걸어가 준서 앞에 섰다. 이지은은 숨을 멈췄다. 민수. 그가 속삭였다. 대기. 아무 반응 없었다. 민수. 복귀.
민수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둘 다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준서에게 등을 돌리고 이지은에게 돌아왔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였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 선택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재계가 아니군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이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를 지킬 수 있어요. 준서가 일어섰다. 어떻게요? 이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경고함으로써요. 그들이 여기 오면 어떤 싸움이 기다리는지 알게 해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서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는 차에 올라 엔진을 켰다. 이번에는 비겁하게 떠나지 않았다. 그는 용서받은 사람처럼 떠났다. 오두막 안으로 돌아와 민수는 벽난로 옆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지은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네가 뭘 위해 훈련받았든 네가 누구였든 너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그는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다. 너는 생존자야.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이야. 그들은 오지 않았다. 어쩌면 준서가 그들을 막았거나 민수의 침묵이 그들이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크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평화가 유지되었다. 봄은 여름으로 바뀌었고 숲은 오두막 주위를 망가졌던 것을 되찾듯이 꽃을 피웠다. 민수는 더 이상 헬리콥터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달렸다. 빠르거나 멀리 가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그리고 어느 아침 그는 스스로 이지은의 침대에 뛰어올라 그녀 곁에 웅크리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너는 남았구나. 그는 그랬다.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가 잠을 자며 다리가 경련을 일으킬 때 그녀는 여전히 그 흉터를 보았다. 꿈은 그를 그녀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이제 그가 그 꿈에서 깨어날 때 그는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게임을 가르쳤고 그는 그녀에게 침묵을 가르쳤다. 그들은 더 이상 목줄이 필요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그것은 어떤 명령보다 더 크게 울렸다. 세월이 흘렀다. 민수의 주둥이는 회색빛으로 변했고 관절은 느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날, 벽난로 불꽃이 부드럽게 타오르고 이지은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바닥에 누웠다. 그는 처음부터 보여줬던 그 차분한 충성심으로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평화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때 이어진 침묵은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그녀를 찾기 위해 걸어온 모든 마일, 그녀가 그를 찾은 날 일어난 모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람과 개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